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또 다양한 지표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시장이 주목했던 CPI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2.7%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어요? 네,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소폭 하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7%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지난 11월과 같은 2.7%를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의 물가 흐름들을 보면은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원 CPI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원 CPI가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판단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좀 이르긴 합니다만 네.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더 바라보면서 이제 뭐 금리가 됐던 주식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6%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근원 물가가 시장에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심 상품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상품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품목인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 0%, 그러니까 보합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달에 관세를 부과했지만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관세의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주거 제외 서비스 같은 경우도 0.1% 전월 대비 0.1%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과도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주거 제외 서비스가 낮게 나왔다는 것들은 확실히 미국의 고용 시장 위축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 시장 가계의 소비 이력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가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관세발 충격이었잖아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찾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지 않았다, 부담을 다 안고 있다, 또 낮은 유가에서도 이유를 찾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설명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이제 쉽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은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좋긴 합니다만 확실히 2년에 걸쳐서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소비 이력이 축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오늘 밤 대법원에서 그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단기간 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마진 축소하면서 조금 이제 위법 판결이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고용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지표고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범위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고 근데 고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이상한 균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굉장히 좀 네. 이상한 맞아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사례가
수혜가 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좀 대응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도 없고 해고가 없는 이유가 최근 5년간의 미국의 변화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해고가 없는 이유가 네. 팬데믹을 좀 경험했던 기억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를 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었지만은 이 침체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기가 침체됐던 기간이 가장 짧았던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짧았던 침체를 끝내고 나서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는 기업들은 이제 구인난을 경험을 했어요. 이 구인난을 경험한 게 불과 3,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이 필요 없는 건 분명히 맞는데 코로나 때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괜히 해고했다가 나중에 구인난으로 인해서 사람을 못 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는 해고를 하는 대신에 기존의 인력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좀 축소하면서 해고보다는 이제 좀 탄력적으로 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고용도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영향이군요. 있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FMC에서 파월 의장도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정을 했던 것들이 AI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확실히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실업자들 수도 중요한데 이 실업자들이 얼마나 이 실업 기간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실업 기간 같은 경우가 좀 장기 실업자들 15조 이상 실업 기간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해고, 저고용 상태다 보니까는 고용 시장의 급격한 둔화는 좀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은 역시나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연건님 우리가 이 고용 지표를 볼 때 신뢰가 굉장히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수치가 조정이 되는데 너무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 데이터에 좀 한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매월 발표가 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공식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매월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100% 다 조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체 미국의 고용자 수 중에서 70%는 조사를 하지만은 30%는 조사를 하지만은 70%는 추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대평가됐다는 것들은 이 70% 이 추정하는 값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70% 추정치 값이 지금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추가적인 서베이 데이터 결과가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정값 자체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추정값에서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파월 의장이 10월 FMC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부터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들에서 처음인데 그게 뭐냐라고 보면은 고용 시장이 과대평가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고용 시장, 고용 증가보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 시장은 더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실제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수정되는 수정치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수치가 되는 인구 통계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인구 통계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까먹을 만하면은 집에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인구 통계치를 조정을 하는데 그 인구 통계치에 따라서 인구 수가 바뀝니다. 근데 이게 왜 고용 지표에서 중요한 지표일 수 있냐라고 보시면은 인구가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자 수
그리고 그 경제활동 참여자 수 중에서도 실업자, 해고자 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매년 1월 고용지표, 그러니까 저희가 2월 첫째 주 금일에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에서 인구 기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뀔 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발표되는 인구의 기준점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시절의 인구 기준점이에요. 이민자가 쭉쭉쭉 유입이 됐던 시절인 건데 새롭게 바뀌는 인구 기준점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인구 기준점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실행하고 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인구는 감소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감소하는 이유가 이민자가 안 들어와서입니다. 이민자가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민자가 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인구 그리고 고용자 수, 실업자가 다 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구가 100명이 줄었다라고 봤을 때 실업자, 고용자 수가 50명 주는 게 아니라 고용자는 80명이 줄고 실업자는 20명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율로 봤을 때 경제활동 참여율분의 실업자가 이제 실업률인 건데 실업률이 한번 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연준은 고용 지표가 강해 왜 실업률이 낮잖아라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인구 통계 조정 실시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용 시장이 마냥 강하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준보다는 조금 빠르게 할 가능성이 저희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실업률을 보고 고용이 냉각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업률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을 보는 이유가 연준이 그만큼 고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용이 계속 악화가 된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낼 텐데 어떻게 통화정책 방향이 흘러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방향을 바꾸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중립금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고용은 안 좋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1월 인하를 좀 주장하기엔 뒷받침이 좀 약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준이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3월 그리고 6월 상반기까지 해서 적어도 2번 혹은 최대 3번 정도까지의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고용시장에 대응하면서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연준의 독립성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금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이 앉게 된다면 이렇게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깨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는 이번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은 결국엔 교체가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파월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연준을 좀 굴복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부작용 연준 입장에서 독립성을 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야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제 좀 충성하는 이런 위원을 좀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연준 의장도 한 표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도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연준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금리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이제 기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조금 연준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의장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2, 3분 정도의 이제 짧은 영상을 연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에 충성을 하는 인물이 지명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을 더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보통 이제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은 이사직 연준 의장이 끝나도록 이사직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여태까지는 이 의장직이 끝나면은 이사직에서도 이제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준 위원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들이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준 이사에 남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파월 의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이 셈법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 장악 시도 자체가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이 바뀌더라도 발언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는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금리 인하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가속화된다고 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좀 커질 거라고 저희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5월 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만약에 금리 인하 한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가 있는데 올해 미국의 물가의 하반기 경로는 좀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에 따라서 과잉 인하를 한다라고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기저효과인지 아니면은 과잉 인하에 따른 다른 건지 경기가 좋아서 이제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야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단기물 금리, 2년, 3년 금리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길게 놓고 봤을 때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금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시장에서 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트럼프의 관세 판결인 것 같습니다. 위헌으로 판결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온갖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회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회로를 찾는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우회로를 실행할 가능성은 저희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이제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 전체와 그다음에 상원 3분의 1이 투표에 나오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원래 올해부터 미국은 이제 세면대라던가 수납장에 대해서 관세를 100% 가까이 이제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세에 따라서 물가 부담을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그리고 물가인 건데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작년 말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배를 하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위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면은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네. 똑같이 부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죠. 내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동결이 되겠죠? 네, 저희는 네. 당연히 동결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8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신성한 위원은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시겠지만은 나머지 5분의 금통위원분들은 환율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반등하는 경기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내 동결할 가능성이 저희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인하 사이클 자체는 종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동산 집값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 다 쉽사리 진정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원달러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환율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다만 연초에 계속해서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재차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이제 1,48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RIA 계좌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학개미들을 다시 이제 국내 쪽으로 조금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환율의 방향성을 바꾸기보다는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